교수님이시고요.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상임위장이시기도 합니다. 백도명 선생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만들어진 거는 1963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51년 전이지만 그 산재보험의 본격적인 시행이 된 거는 1964년. 아까 우리 심상정 위원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그 박정희 그 군부 정권 하에서 시작이 됐었던 이 보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왜곡된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출발을 하면서 처음에 그 적용 대상이나 그 기준 같은 것들이 하여튼 상당히 왜곡된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가 50년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만 상당히 아직도 그 문제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발제와 네 분의 토론 그리고 플로어 토론이 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앞서 증언이 조금 시간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는 계기를 됐는데 그것을 압축적으로 어떻게 하자로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를 모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식의 대안을 중심으로 그 지금 토론과 발제와 토론을 좀 압축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토론 네 가지 토론 중에 사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산재의 영역 중에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화된 거는 사실 이렇게 오래지는 않습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이 저거 되면서 나오는데 그다음에 암과 같이 장기적인 그 만성적인 질환에 있어서의 입증 책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질판위, 질병관정위원회와 또 노동부 산재보험에 있어서의 역할 등등이 되는데요. 약간 좀 시간 관계상 그 토론자 한 분, 우리 이성종 감정노동 전국네트워크 지휘위원장이신 선생님께서 시간을 좀 앞당겨서 써야 되는 그런 관계로 한 짧게만 하여튼 감정노동의 입법에 관한 그 배경과 내지는 대안을 한번 잠깐 들어보고. 예, 방금 소개받은 감정노동 전국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고요.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곳은 서비스연맹의 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좀 바뀌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고요. 급하게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90쪽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걸 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감정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이 사안을 오랫동안 다루다 보니까 매우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요? 감정노동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정말 심각합니다. 작년인가요? 모 토론회에서 그 항공기 승무원 일을 보시는 분이 이제 증언한 것 중에 하나는 1년 동안 4분의 항공기 승무원이 자살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하셨어요. 우리 국내 항공 기업입니다. 두 군데니까 뭐 한 곳이겠죠. 지난 2년 동안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판매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3분이 똑같은 이유로 자살을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는 저 강남에 있는 현대백화점 모 점포에서 협력업체 판매직 우리 여성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또는 백화점 관리자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투신하려고 시도했던 장면들이 언론을 통해서 고스란히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감정노동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정신과적 질병이나 증상을 얻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산업재해로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제도권 내에서 이제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제도 문제들을 좀 입법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서 감정노동의 문제를 당사자가 이제 뭐 화를 참고 이해하고 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될 때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해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인정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직무 스트레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 산업재해 인정 건수는 일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실은 이제 산업재해 인정 건수의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확대가 되는 과정으로 저는 볼 수 있는데요. 자료 뒷부분에 보면 작년 9월 달에 SK텔레콤 협력사원 여성 노동자가 그런 그 감정노동을 오래 하게 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질병 문제 때문에 SK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판결문이 나온 게 있는데 그 판결문 안에는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여성 노동자 인권수첩에 들어가 있는 감정노동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선고문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법원에서도 이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그 정의를 판시하면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던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감정노동 문제는 일반적으로 아무튼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이 약 한 전체 고용 인구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전체 고용 인구의 70%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절반 이상 되는 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직종에 보면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죠. 백화점 마트에서 판매 계산직을 하고 있는 분들, 아까 그 병원 현장 증원 하시는 분도 얘기했지만 병원의 간호사, 간병인 분들 심각하게 감정노동을 하고 있고요. 항공기 승무원, 사회복지사, 또 뭐 텔레마케터, 콜센터, 거의 서비스 산업의 대부분의 직종에서 사실은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보통은 지금은 혼자서 스스로 참고 해결하고 뭐 심각하면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이미 이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업들이 보통 해고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정말 해결해가는 이 방안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재작년 2012년도 그 다음에 2013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한명숙 의원하고 아까 참석했던 심상정 의원께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안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그 내용이 이제 이 자료집 안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법안 발의까지 되고 법원에서 선고도 하고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명칭을 써서 그리고 또 실제 우리 산업재해 중대 사망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또 감정노동자들도 함께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는 법 제도적인 문제도 함께 추진해야 되겠지만은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도 어디 가면 다 소비자가 될 것이고 고객이 될 것입니다. 여성 노동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감정 노동의 문제는. 왜냐하면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법 제도적인 문제와 사회적 관심과 공유하고 인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시 사회 문화적으로 병행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서울시에서 있었던 행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기업 소비문화 운동을 벌이겠다고 소비자 단체하고 기업 전문가협회라고 하는 기업단체 그 다음에 서울시가 이제 합동으로 해서 공동협약식을 체결한 게 있었는데요. 그 공동협약식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기업 실천 약속 10가지를 정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표를 했고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소비자 실천 약속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우리 감정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비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런 소비 문화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게 있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감정 노동자들의 어려움, 감정 노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약속들을 쭉 했습니다. 저희는 좀 지켜볼 건데요. 일부 기업들은 다산콜센터, 서울시의 다산콜센터를 비롯해서 일부 콜센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서 악성 고객들에 대해서 아무튼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법안 추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지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감정노동의 문제가 그냥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바로 아마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옆으로 가면 내 친구들도, 내 동료들도, 내 이웃들도 대부분 감정노동자 직군에 사실 소속돼 있다는 것을 인식을 우리가 좀 해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함께 좀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토론이긴 하지만은 발제 비슷한 토론이 됐고요. 이정렬 선생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주 나중에 플로우에서도 그 전체 우리 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어떤 위협하는 내지 문제가 되는 것에 중요한 요소로서 감정노동을 얘기했는데, 플로우에서도 관심을 갖고 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두 분 발제자분들의 어떤 전체적인 산재보험 그 개혁 방향과 그 정책 대안에 대한 것을 들어보자 하는데, 지금 말씀 잠깐 드린 대로 되도록이면은 그 해야 되는 것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좀 요약을 해주셔서 가능하면 10분 정도로, 지금 4시 10분이 벌써 넘었는데요, 15분 가까이 되는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해 주실 분은 우리 임준 노동과 건강연대 운영위원이시면서 가천의대 교수로 계십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그동안의 계속적인 관심 갖고 노동건강연대에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한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동건강연대 운영위를 맡고 있는 가천의대 임준입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산재보험 50년이 된 시점에서 좀 과거의 프레임에 기초해서 이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 저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하긴 했지만 50년 된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에 있는 산재보험을 가지고 노동자의 건강 문제들을 우리가 과연 보장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들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현장에서 사실 고통받고 있는 산재 노동자의 어떤 삶 속에서 이 문제가 정말 이렇게 실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사실 걱정도 되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 반복적으로 저도 한 이쪽에서 이제 운동 한 20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사실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고민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가시면 서론문 넘어가고요. 산재보험 현황과 문제점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목 위주로 일단 크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은 급여 보장성 낮죠. 진료비, 치료비조차도 산재보험 자체는 치료비조차도 사실은 본인 부담이 존재합니다. 원래는 본인 부담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아도 본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요. 비급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휴업급여도 70%밖에 안 되죠. 휴업급여 70%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서는 산재와 전혀 상관없이 노동자가 그냥 질병으로 쉬기만 하면 80%가 급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경수당으로. 산재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근데 우리는 산재를 어렵게 증명해서도 7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70% 같은 경우는 임금 소득이 낮은 노동자에게는
아주 가계 소득에 보존하기 어려운 낮은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 등급, 장애급여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제한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증언도 많이 하셨지만 안 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 안 되죠. 뭐 사실 더 나가면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도 사실 똑같이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농민들 대표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산재를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재 대상자인 이제 노동자는 괜찮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정규 노동자, 앞서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서 분명히 산재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고용 환경, 고용 형태들을 고용 형태 속에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들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 자체가 사업주의 신고에 기초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재보험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는 당연하게 보험료를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구상권에서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산재 발생하면 광급공사 같은 데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산재를 자꾸 은폐시키려는 구조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놓여 있다. 이런 속에서 실제적으로 급여를 받아야 돼, 보장을 받아야 될 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취약한 산재보험 접근성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건강보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 공단 가서 내가 질병에 걸렸으니까 어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승인해달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황당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만 하면 됩니까? 건강보험증도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만 가서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만 받으면 됩니다. 본인이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같은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한다는 건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인지 알아야 되고 인과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걸린 질병이 도대체 직업 때문에 걸린지를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뭡니까? 근로복지원에 찾아가야 되는 거죠. 본인이 아니거나 노무사를 통해서 찾아가서 실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의사의 소견도 받아오고 동료 노동자 진술서 또 황당하게 사업주 날인도 받아오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 날인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 해오면 또 오래 걸리죠.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은 신청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신청이 돼서 가봤자 실제 이제 앞서 말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승인 처리되고 또한 이제 재심 기간이 길어지고 또 재심에서 다시 이 보상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소송까지 가게 되는 이런 굉장히 이 어려운 경로들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산재보험의 접근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게 사회보험인가라고 말했을 정도로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수권자가 사실 필요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산재보험은 어떻게 보면 1880년에 비스마르크가 산재보험을 만들었을 때 그건 사업주 보험의 성격이 강했다 볼 수 있는데요. 사업주를 위한 보험이죠. 그래서 사업주가 이제 민사사상의 이제 손해를 이제 배상하기 위해서 무과실 책임보험이라는 이런 성격들을 이제 도입한 거죠. 노동자 보험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1945년 넘어오면서 노동자의 권리투쟁들 과정 속에서 노동자 보험이 되어 왔는데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여전히 사업주 보험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철저하게 노동자 보험이 아니라 노동자 관점이 아니라 사업주의 보상들을 사업주를 어떻게 하면 책임들을 면해줄 것인가의 관점 속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적 성격이 약하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이미 이 산재보상보험법에 나와 있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본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이런 접근성 문제들은 근본적 해결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재활과 직장 복귀 어려움들이 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직장 복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직장 복귀뿐만 아니라 사실은 산재 당해서 다시 일자리 찾는 경우가 50%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등보험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차등보험료라는 게 뭡니까? 이 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주가 보험료를 높게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산재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전부 다 영세사업장입니다. 영세사업장은 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느냐? 대기업이 위험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근데 대기업이 위험을 전가한 소기업에 있어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니까 보험료를 많이 때리고 그러면 보험료 많이 때리는 사업주는 누구 합니까? 임금을 다시 전가시키죠.
그렇죠? 임금을 다시 낮게 설정합니다. 이런 구조 자체가 결국은 보험료가 사업주가 자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임금을 사임금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노동자 임금에서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가 부담한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임금 격차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대기업이 부담해야 될 산재 위험들을 결국은 영세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이런 꼴이 된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차등보험률도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인데요. 현재 산재보험이 갖고 있는 구조로 과연 가능하냐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뭐 당장은 아니지만 좀 큰 그림을 사실은 이제 그려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걸 한번 이제 첫 번째로 노동자 건강보장제도의 통합 필요성이라는 좀 표현을 좀 한번 써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연 이제 우리가 노동자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자가 아파서 일을 못해서 아파서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이제 직장으로 복귀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봤을 때 그 직장 이 건강을 잃게 되는 원인이 직업 때문이냐 직업 때문이지 않느냐가 사실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직업이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동자가 아프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아파서 사실 일자리를 잃게 됐을 경우에 그 건강을 잃게 됐을 경우에 당연히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일을 못하게 되고 소득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근데 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직업과 상관없이 노동자가 사실 건강을 회복하고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체가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보장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선진 외국에 뭐 스웨덴이라든지 북유럽의 형태를 봤을 때 전형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팠을 때 노동자가 아팠을 때 실제 치료비는 무상의료가 되어 있는 거죠. 치료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직업성 때문에 아픈 거냐를 따지지 않고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상병수당으로 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영구적인 어떤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심각한 재활 문제가 더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급여로 산재보험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복지국가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실제 급여가 노동자가 스스로 아팠을 때 이게 산재냐를 따지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부담이 굉장히 왕창 부담이 되는 거고요. 건강보험은 휴업급여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산재보험 처리돼야 되는데 산재보험 처리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죠. 이런 구조는 결국은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직장으로 돌아가서 일을 복귀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취지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취약한 이거는 사회보장 시스템이라 볼 수 없을 정도 굉장히 취약한 어떻게 보면은 민간보험적 성격이 강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보험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어떤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가 급여를 확대한다거나 적용 대상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판을 갈아엎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북유럽의 어떤 사회보장 시스템도 갖는다 했을 경우에서는 누구나 치료받는 이제 무상의료 시스템이 가야 된다 생각되고요. 어떻게 보면 근로복지법 온단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처럼 애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득 손실을 보장해주는 휴업급여를 담당하는 사회보장기구로 발전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 정책까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현재 건강보험이 그러한 역할 무상의료 갈 수 있는 전망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희박하죠, 그렇죠? 치료비도 부담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건강보험 휴업급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팠을 때 건강보험을 믿고 어떻게 가계 문제, 소득 손실 문제, 그리고 치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산재보험이 제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산재보험의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향후 장기적으로 노동자 건강보장제가 통합되는 방향으로 갈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은 산재보험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접근성들이 획기적으로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림을 한번 놓고 말씀드릴 그림 이를 보면서 이게 이제 엄청난 굉장히 내용이 많은 것을 짧게 얘기하려니까 좀 그러는데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현재처럼 노동자가 산재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입증하고 신청하고 근로복지원단이 신청하면 사전 승인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 경우가 노동자들을 산재를 당한 노동자 건강 문제 발생한 노동자를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이런 체계 자체를 근본으로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보험처럼 하자는 거죠. 건강보험에서
우리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청구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건강보험은 의료기관이 청구권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먼저 치료를 해주는 것이고요. 치료의 상태들을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해서 심사평가원이 이 사람이 적절하게 잘했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는 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 내지는 건강보험공단의 관계 문제라는 것이죠. 환자의 문제는 아니죠. 환자는 치료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산재 환자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재 환자는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의료기관에서 이 사람이 산재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청구권을 대행하도록 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노동자냐 노동자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노동자를 한다면 그 사람이 다치거나 아파서 오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기존에 어떤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직무 스트레스와 실제 감정 노동과 어떤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이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울증이 온 환자가 보니까 판매업에 있어서 백화점에서 병력 처치 보니까 백화점이 일하고 있고 고객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산재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청구들은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복지는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심사평가 같은 산재 심사평가를 둬서 자기들이 입증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 해서 자기들이 입증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입증하지 못하면 바로 이미 치료는 돼야 되는 거고요.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에 30일 안에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산재로 분류되고 30일 이내에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래야만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 문제를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스스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 극히 일부의 노동자만 근로복지공단의 어떤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산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체질들이 완전히 바뀌어야만이 실제 산재 보장으로서의 산재보험에 재기능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재활 체계 문제라든지 급여 보장성 강화 문제, 적용 대상 확대 문제들은 기존에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발제에는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특히 그 원인주의로 하나하나의 원인을 좀 따져야 되는 그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없게 만들고 그 결과에 가지고 저걸 하고 그 원인에 따른 그 책임의 소재 여부는 결국은 입증 책임을 다른 주체로, 입증 책임 자체가 그 제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기관에 있는 식으로 책임 자체를 바꾸는 그런 저거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큰 틀을 한번 지적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저는 이제 산재보험에 이제 앞서 임준 선생님이 이제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문제를 제기를 하셨다면, 앞으로 이제 향후 50년의 현안 과제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산재보험의 그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의 과제 중에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 상징적인 것들을 하나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최고원법이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최고원법이라고? 한 2년, 2, 3년 전인데, 이제 한 시나리오 작가가, 아사를 했죠, 이렇게. 생계가 굉장히, 하여튼 안 돼서, 결국 이제 죽게 됐는데요. 일명 최고원법이라고 하는 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문화예술인,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와 관련된 법이었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예술인 복지법에 노동자로 인정해서 그 노동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식으로 복지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 날아가고 산재보험만 문화예술인 노동자에게 산재를 보상하는 형태로 해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귀결이 됐냐면요.
산재보험법에 중소사업주 특례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을 노동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로 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당연가입이 아니라 본인이 가입하게 해놨고요. 산재보험료를 본인이 내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요, 1년에 연봉 1년에 600만 원 받고요. 또 그 최고원 작가 같은 사람은 거의 생계가 없어서 이제 아사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다른 거 다 띄고 산재보험만 해주는데 본인이 가입하고 본인이 보험료 내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물며 그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규정에는 최고원 작가 같은 사람은 포함도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이 많은 노동자들한테 아니면 대통령 각종 정치인들이 마치 국민에게 노동자에게 가장 최소한의 것을 보장하는 다른 거 다 빼고 그래도 이거는 해주자라는 결론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나가갈 때는 실제로 당연가입도 아니고 본인이 다 돈 내서 하는 그런 보험의 모습을 지금 산재보험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재보험이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에는 국민들한테는 아니면 정치인한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내지는 사회보장 제도의 그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차퍼뛰고 정말 온전한 종속적인 노동을 하는 노동자한테만 100% 보장되고 그나마 직업병 다 불수임되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산재보험이 앞으로 50년에 있어서의 가장 최대의 현안 과제는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수고용 노동자를 산재보험 적용하는 것이 이 산재보험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가장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법안이 다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안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건 원래 이제 저희가 공동행동에서 10대 개혁 과제를 발표를 했고요. 그 많은 내용들이 자료집안에 있는데 또 하나의 현안 과제 중에 하나가 대상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산재보험의 적용 기준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오늘 많이 발표하신 여성노동자의 직업성 유방암, 그다음에 집단유산, 감정노동 이런 것들이 다 인정기준에 관한 거잖아요. 어떤 노동자인데 대상이긴 한데 어떤 병까지로 인정할 거냐 이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직업병 인정 기준은 사실은 고용구조나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여성 노동자 비중이 높아지고 서비스 산업이 많아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직업병 인정 기준 특히 직업성 암을 포함해서 작년 재작년에 30년 만에 개정이 됐잖아요. 30년 만에 계속 안 고쳐지고 직업성 암 같은 경우에 방치되다가 30년 만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산재보험은 이런 직업병 인정 기준을 고용구조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구조와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또 정기적으로 최소한 감정노동을 넣을 거냐 직업성 유방암을 넣을 거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데 적어도 정기적으로 바꾸고 달라진 현실을 반영해서 계속 개정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정기적으로 개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낮잠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법들이 대상의 문제, 해외 현장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발의되어 있습니다. 해외 현장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도 원하고 해외 건설협회, 건설회사들도 다 해주자고 합니다. 지금 반대는 노동부만 하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 때문에 국내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계신데 지금 그것도 낮잠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산재보험의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 대상 적용 명의 문제나 인정기준의 정기적 개정과 관련한 것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근데 그것을 따지지 말자. 이게 법리적으로 뭐가 문제고 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지금 현재 현실의 기초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동부와 국회와 또 노동자가 의지를 가지고 간다면 도대체 이게 왜 통과가 안 돼야 될지 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지 뭐 이런 잘 답을 못 찾는 그런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산재보험의 대상을 넓히고 그다음에 적용을 많이 시켜주려고 할수록 재정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실 돈만 되면 되잖아요. 재정만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상을 넓히거나 인정의 범위를 넓히는 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산재보험 재정 구조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기업들이 위험에 외주화를 하고 산재보험료는 막 계속 깎잖아요. 몇천 원씩 깎아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산재보험 기금에서 근로복지공단 건물 짓는 거, 안전공단 건물 짓는 거 이런 걸 다 그 돈에서 쓰고 있어요. 저는 그 왜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공공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돈은 정부 일반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산재보험 기금으로 막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재정 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대기업이나 산재보험을 잘 걷고 또 아까 수많은 감면 제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현실에 안 맞고 산재은폐를 확대시키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제도들이 산재보험을 재정을 이렇게 수입을 걷어들이는 그 구조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이제 지난번에 울산 근로복지공단 비리처럼 또 결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어떻게 거둘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 기금에서 최소한 정부가 일반 예산으로 해야 될 것들은 일반 예산으로 쓰고, 또 산재보험법에 어느 정도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다 투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재정을 확보를 해나간다고 한다면 대상을 넓히거나 기준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빨리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저도 계속 빠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산재 노동자로 진입했을 때 그 다음부터 이제 재활 문제, 산재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 산재병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맞부딪히게 됩니다. 굉장히 커다란 과제인데요. 특히 다른 것보다도 적어도 산재병원이 지금 현재의 산재병원은 수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산재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고 나가고 하는 수지를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산재병원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경영평가와 그런 기준을 확립하고 해나갈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재노동자로 진입하는 것도 확대되고 산재노동자가 됐을 때 잘 치료받고 복귀하는 과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뭐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를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대안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 그 많은 대안들이 힘 모아서 논의하면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10대 가자라고 하셨었죠? 예. 제가 사실 제목만을 쭉 읽어봤는데, 내지는 72쪽부터, 하고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는 산재보험을 하면서 쭉 나가는 이제 그런 적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용 대상, 쭉 적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8번이 없어요. 아니면은 이게 10대 가자 중에 조금 뭐가 빠졌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목 하나하나는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법 발의가 돼 있거나, 적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관철되고 또 내지는 전체가 조화되게 만드느냐, 큰 틀에서 하는 그런 것들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노동부 말씀 한번 듣기도 하고요. 토론을 지금 시간이 한 30분 40분 정도 진행하는데, 아까 우리 이성종 선생님께는 저걸 했고, 세 분의 이제 토론을 듣고, 플로어에서 다시 한번 저거 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성 암과 관련된,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 임자운, 우리 반올림에서, 활동하고 계신, 예, 반올림 상영활동가 임자원입니다. 먼저
제가 발표문, 토론문 준비를 늦게 해서 자료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점은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 사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크게는 결국 입증 책임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이고 많은 분들이 아는 문제임에도 사실 해결되지 않고, 저는 아무리 봐도 특히나 그 업무상 질병 인정에 관해서는 입증 책임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 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그 반도체 노동자들이 어떤 곳에서 일했는지를 일을 하면서 조사를 하다가 처음에 알게 된 것이 그 공장 굉장히 위험했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로 알게 된 것은 그 공장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자장으로 계신 백도명 교수님께서 주도하신 그 연구 결과에 나온 내용들인데요. 회사가 그 공장의 유해성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조사한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자료는 부실하게나마 있는데 그거는 또 영업비밀이라고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로서는 자신이 어떤 곳에서 일했는지를 알 길이 없는 상황, 이것을 사실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라는 게 결국 그렇잖아요. 업무 환경이 유해하다와 그 유해성과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성을 밝히는 건데, 의학적 인과성 부분도 현대의학의 한계라는 이유로 거의 모든 질병의 발병 원인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 업무상 질병의 인정 요건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면 그 두 가지 전부 다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게 입증 책임의 문제인데, 재해자 입증 책임의 원리상 그 알 수 없게 된 상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이 아픈 것도 서러운, 가족이 죽은 것도 서러운 재해 노동자나 그 가족들에게 오롯이 다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이 입증 책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산업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잡한 업무 환경에 처했다가 굉장히 중증 질환에 걸려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직업병으로 인정이 되려면 입증 책임 문제 풀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입증 책임 전환 주장을 반대하시는, 그러니까 노동부나 주로 정부에서 그런 반대 의견을 내시죠. 반론을 들어봐도 그렇고, 그리고 가끔은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가 조금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그 원인을 고민을 해본 결과를 이제 그 발표문에 썼는데요. 첫째는 입증 책임이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입증 책임 문제 전환하자라고 했더니, 그거 원래 노동자가 입증 안 하고 다 공단이 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삼보연에서 역학조사 다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직권주의에 따라서 업무 환경 유해성 조사해주고 있다. 해주고 있는 거 맞죠. 잘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따진 문제고 어쨌든 해주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입증 책임의 문제는 입증이 부담의 문제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행위 책임이 아니라 결과 책임이다. 입증이 안 됐을 때 결국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입증 책임인 거지, 누가 입증을 하느냐랑은 다르다라는 거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과 책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회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미 드러났고,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 환경의 유해성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 우리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공단이 다 입증해주고 있으니 문제 없다라는 것은 입증 책임 문제 본질 흐리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가요, 그러니까 정보의 은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삼성반도체나 이런 회사들이 정보 안 내놓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큰 문제가 정보의 부재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련 정보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입증 책임을 만약 전환하게 되면 회사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황유미 사건의 경우에 결국 이제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분이고, 그 공장에 벤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논점이 됐는데, 삼성은 벤젠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조사나 삼보연의 조사 결과 벤젠이 함유되어 있다, 특정 물질에. 그리고 벤젠이 실제로 노출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드러나서 결국에는 황유미 등 3인에 대한 법원에서 그러니까 업무상 질병 인정이 된 것인데, 그게 어쩌면 정말 삼성전자는 자신의 공장에서 벤젠을
3부연을 함유하고 있는 화학 제품을 쓰고 있다는 걸 몰랐을 수 있어요. 3부연이나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나중에 조사를 해서 알게 되었다 치자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입증 책임을 전환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삼성반도체가 얼마나 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방해하고 있는지는 다 알잖아요. 산재 인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기업인데 그 기업은 심지어 기술도 있고 돈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산재 인정을 불승인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자들이 어떤 업무 환경에서 일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조사한 자료를 끝까지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보관의 문제만을 놓고 보면은 그 공장에서 가스 누출기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스 누출기 현황을 보면 어떤 물질이 어떻게 누출됐고 왜 누출되었는지 자료가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노동자 그 산재 인정 과정에서 그 자료 달라 그러면 1년 지난 자료 다 버렸다고 그래요. 안 내놔요. 실제로 버렸는지 가지고 있으면서 안 내놓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입증 책임에 전환된다 그러면 회사는 그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자신의 공장에서 이 사람이 일했을 그 당시에 정말 자기 공장이 깨끗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려면 그 업무 환경 철저하게 조사했을 것이라는 거고 그 자료 철저히 보관했을 것이라는 거다. 그게 결과적으로 그 산업재해보장보험 제도의 산재 예방 기능 온전하게 빛을 발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산재 은폐로 가잖아요. 정말로 산업재해보장보험 제도 때문에 산재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입증 책임 말고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자면 그 노동자 알 권리, 즉 영업비밀 문제인데요. 산재보장보험 제도는 노동자들에게 입증을 하라고 해놓으면서 노동자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법상의 일반적인 권리로서 그거를 받아내야 되는 것인데요. 즉 노동자가 회사에게 어떤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국가라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 공장과 같은 그 삼성 반도체 공장의 업무 환경에 관한 정보를 노동부는 대체로 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그나마 일부 가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안 내놔요. 정부가 산재 소송 과정에서 이 노동자의 업무 관련성 입증을 위해서 이 자료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노동부가 그걸 안 내놓고 있어요. 이유가 회사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자료가 뭐냐면 종합진단보고서예요. 최근에 고용노동부의 진단명령에 따라서 산안공단 등이 그 공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보고서의 내용은 그 공장이 안전관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그거를 회사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거고 고용노동부는 그 주장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답답한 거는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을 하면 고용노동부는 그게 진짜로 영업비밀인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야죠. 근데 안 해요. 회사가 그냥 주장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원실을 통해서도 달라고 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회사가 빼라는 내용 다 빼가지고 왔더라고요. 법원 과정에서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그 신청 절차를 밟아서 또 해봤더니 지금 산안공단에 처음에 제기했더니 산안공단이 비슷한 이유, 같은 이유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안 내놓고 있고 고용노동부에다가 다시 했더니 지금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시 입증 책임 문제로 돌아가면요. 입증 책임 문제 전환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 가려면 최대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영업비밀 문제라도 노동자 건강권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비밀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판정의 중요한 근거가 사실 이제 그 자료인데 내지는 이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기록인데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작업환경 측정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그 저것만 하면 또 내지는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건강검진만 하면 식으로 이 운영해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제대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그 처음부터 것이 돼야지 그 다음에 직업병 인정에 있어서도 아마 제대로 되는 것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지금 임자훈 그 만올림 활동가 분의 오늘 듣고 세 번째 토론으로 지금
경인지역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장한석 선생님께서 현재의 질판이 경험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장안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질병판정위원회 모르실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이나 내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호흡기 질환 등 직업성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했을 때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신경외과, 정형외과, 임상의들과 그리고 직업환경의학, 인간공학, 산업위생, 그리고 노무사나 변호사, 산재 전문가 이렇게가 구성되어 있고요. 한 6명의 위원과 1명의 위원장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국에 있는 각 위원, 권역별로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경인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한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는 걸 우선 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자료집 114페이지 보시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핵심만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1건당 심의 건수가 평균적으로 7.5분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 같은 사건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사건을 다룰 때 하루에 한 건에서 3건 정도를 처리하고 한 건당 보통 1시간 이상을 논쟁을 합니다. 근데 노동자가 다치고 병들고 죽은 사건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7.5분을 다룬다고 하는 것이고요. 노동자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열릴 때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은 보통 10분 이상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럼 다른 건들은 보통 5분 이내로 심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정위원회 분야별 참석 비중인데요. 이 20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은 건데, 실제로 비율로 보면 임상의가 6, 그리고 업무상 부담, 업무 관련성을 판정하는 직업환경의사나 인간공학이나 산업위생이 3, 그리고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노무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이 1 정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학적 판단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의학적 판단이 맞지 않으면 사실 업무 관련성이나 업무 부담도 논의되지 않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5페이지 보시면요. 심의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게 심의가 잡혔다라고 하는 통보는 그러니까 8월 달에 있는 심의 일자는 7월 한 중순경에 알려줍니다. 근데 그 심의가 실제로 잡히고 심의 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5일 전에 제공됩니다. 불과 민주노총 추천 질병판정위원이 2012년 10월, 11월경에 이제 회의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심의안이라고 하는 것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심의안과 제 현장 재조사를 나갔다고 하면은 동영상과 사진 몇 장이 올라온 것으로 심의를 했어요. 근데 그걸 문제 제기를 해서 현재는 재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것과 심의안이 메일로 보내지고, 그 다음에 청구인이 제출한 재서류, 모든 서류들이 전산 시스템의 웹하드에 올려져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5일 전에 오거든요. 5일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없거니와 심지어 검토하고 난 이후에 보완 자료가 필요해서 공단 직원에게 요청했을 때 보완 자료가 보완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실한 심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의 진행 방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임상이 6, 직업환경이나 업무상 부담을 판단하는 사람이 3, 법률적 판단하는 사람이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진행을 보면 청구인이 추간판 탈출중으로 신청을 하면 일단 담당 신경외과 의사가 업무상 청구한 업무상 상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상병이 있다 없다를 구분을 짓고, 그 다음에 상병이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직업환경이나 인간공학 요 전문가들이 업무상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승인을 내는 과정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여전히도 임상인은 노동자가 청구한 상병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업무상 부담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것은 직업환경의나 인간공학 전문가나 산업위생자에게 책임을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상의가 상병이 있다고 하면서 이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업무 부담이 좀 높겠네요, 이런 류의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전문 분야별 책임과 권한이 있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도 의학적 판단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15페이지 두 번째 업무상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가장 핵심인데 심의할 때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현장 혹은 그 노동자가 일했던 곳을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사람이 심의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설사 그곳에 방문하지 않았던 전문가라 하더라도 상상 가능해야 되거든요. 예, 그 일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 가능한 위원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심의를 들어갔을 때 지게차 운전을 20년 동안 한 노동자가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이나 질병판정위원이 상상할 수 있는 부담 위험 요인은요, 후방으로 차를 돌릴 때 고개를 돌리는 정도, 요 정도를 위험 요인으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20년 정도 운전했다고 치면 타이어의 상태 혹은 노면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하고 통로가 명확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고개가 돌아가거나 젖혀지거나 혹은 이 목에 그 충격이 가해지거나 외력이 가해지거나 이런 것 전신 진동이 가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상상이 가능한 위원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까 학교 급식식 그 증언도 하셨는데, 실제로 일하는 현장은 다 다른데 그 위원이 상상하는 자기가 드라마 속에서 보는 정도 수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구체성이 떨어지고 업무 부담과 업무 관련성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재해조사가 명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재해조사를 그러니까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얘를 조사하는 방법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훈련되거나 교육되지 않은 비전문가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심지어 이 직원들에게 1인당 배정되는 사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심의 안으로 올라오는 그 현장 조사의 내용은요, 1분에서 2분짜리 동영상 2개에서 3개가 거의 다입니다. 365일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 일한 노동자에게 1분, 2분짜리 동영상 2-3개로 그 작업을 다 표현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승인 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현재 그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 또한 있습니다. 최근에 뇌출혈로 쓰러진 노동자인데, 이 노동자가 사무직이고 관리직이어서 9시 출근이면 7시 30분부터 출근을 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심의안에 올라온 거는 9시부터 일한 걸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승인 판결을 받고 그 질병판정위원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더니 직원 하는 사업주가 9시부터 나와서 일하라고 했지 일찍 와서 일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불승인이 났던 거를 다시 번복해서 어쨌든 승인이 났거든요. 이런 류의 자의적 판단이 많고요. 그리고 판정위원 심의 시 현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 경총 이렇게 노사 동수로 운영하도록 합의를 했는데, 통계를 보시면 동수가 아닌 경우가 더 많고요. 청구인과 사업주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 그전에는 사업주 의견을 더 많이 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병기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재해자의 주장과 사업주의 주장을 2개를 병기하고 심의안이 올라오는데, 실제로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견을 많이 판단하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13년에는 보류를 포함해서 한 55% 정도가 승인난 것으로 통계를 보이고 있고요. 1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좀 참고하시고 118페이지 참고 고용규모별 업무상 질병 인정률을 보시면 100인 미만이 인정률이 월등히 떨어집니다. 이게 현재 가장 큰 문제이고 질병판정위원회가 개선되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개선에 대한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법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 업무상 부담을 판단하는 직업환경위인은 2인으로 2인 이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법률적 판단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적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고, 현재 임상위 판정위원회에게도 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나 산재보험법 취지나 원칙에 대한 그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상 부담을 판정하는 위원의 경우에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현장
현장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조사와 재조사 보고서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단계적으로 개선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50인 혹은 30인 미만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이나 근로자건강센터 같은 전문 인력이 가서 재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주가 이견을 제출할 경우에 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보면 청구인이 산재 신청을 하고 사업주가 이견이 있으면 그 이견을 낸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박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이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반박할 기회 없이 그냥 사업주의 의견대로 처리가 되는 게 많다고 하는 것이고요. 심의 건수도 제한해야 되고 최소 5일이 아니라 15일 전에는 심의안이 제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7번에 3복면 변경을 추간판 탈출로 신청했을 때 추간판 탈출이 안 보이면 요추부 염자로 변경 승인을 하는데 사실 다른 상병도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데 현재는 심의 테이블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요추부 염자의 경우에 뚜렷한 사고 경위가 있으면 지사에서 판정을 하고 신체 부담이 있는데 요추부 염자로 신청했을 경우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는데 120페이지를 보시면 염자의 인정 기준이 이벤트가 있고 사고나 사건 이벤트가 있고 24시간 아무리 늦어도 48시간 내에 병원을 가야지만 승인이 되는 상병이에요. 이게 그 내부 지침과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 지사에서 사고성으로 판단할 경우는 그렇고 직업성으로 판단할 경우엔 그렇지 않죠. 중량물을 취급한다거나 불편한 자세를 취한다거나 이런 신체 부담이 있으면 승인하는 것을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심혈관계질환 관련해서는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 질량, 그러니까 주당 60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하면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계량적 기준을 합의하여 만들었는데 이 기준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한 기피권이 산재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121페이지 그 불승인을 통보하면 불승인 통보서에 현재는 종합적인 결과만 제공하고 있는데 각 심의한 위원들의 개별 의견을 개인정보를 빼고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책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치의가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추간판 탈출증으로 산재 신청을 했는데 질병판정위나 자문위가 보기에는 추간판 탈출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추간판 탈출 업무 부담이 있다고 해서 추간판 탈출로 승인할 경우에 자문위는 바로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면 환자의 상태가 훨씬 더 노동자의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승인을 내리고 요추부 염자나 이런 거를 변경 승인하거나 아니면 성별명을 바꿔서 다시 신청하라고 하는 걸로 보류를 하는데 이렇게 불승인한 경우에 3, 4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추간판 탈출이 악화돼서 신청하면 거의 백방 불승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올해가 50주년인데요. 50년 동안 통계를 내봤더니 재해자가 442만 5,291명이고 산재 사망 노동자가 약 85,700여 명, 35,700여 명입니다. 사망자만 놓고 보면 2009년 전국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와 맞먹고요. 2009년 서울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로 인정받는 진입턱도 문제이고 보상 문제도 문제인데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노동부 그리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발제, 또 세 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발제 내용을 다시 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50년 동안 변해온 제도가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즉 어떻게 보면 큰 틀을 바꾸자고 하는 그런 발제부터 나머지 남은 50년, 남은 50년이 이상 말이 이상하네요. 하여튼 향후 50년 동안에 더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런 것까지 저걸 쭉 했고요. 그다음에 토론에 있어서 감정 노동, 그리고 암이 특히 그렇긴 하지만은 입증 책임 내지는 영업 비밀 내지는 사업주의 책임이 실제 안전관리 시작하는 시점부터 제대로 적어낸 것과, 그 다음에 판정위원회의 운영 내지는 이제
기본적인 세부적인 그 저거에 대한 것까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을 사실 이제 노동부 우리 이 산재보험과의 오복수 선생님 그래서 아마 잡고 계신 뭐 우선순위도 있고 저거 하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토론에 나와 있는 내용만큼은 그 노동부가 어떻게 저걸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다시 확인하고 그게 플로어에서도 또 내진 다른 발제자분들과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복수 선생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오복수입니다. 산재보험이 50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의 어떤 근로자 재해 보상과 그 다음에 사업주의 위험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는데요. 어쨌든 그동안에 쭉 변화를 해오면서 산재보험이 가진 그동안의 의의와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산재보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당위성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주제는 아직도 산재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적인 시각이 주로 많이 주리를 이루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정책 담당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산재보험에 대한 어떤 애정과 그다음에 관심이 표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산재보험을 저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완화되고 해소되는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공감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일부분 부분적으로는 저희들 여건상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역학관계 속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당장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재보험 개혁 방안 관련해가지고 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50년이 되면서 산재보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산재보험을 풀어가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문제는 저희 산재보험의 영역으로만 해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랄지 아니면 다른 사회보험과의 제 관계 속에서 저희가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산재보험 독자적인 문제나 돈이나 토의만으로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나 여러 가지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 당장으로서는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나오면서 앞으로 그 부분들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그럼 어떠한 것을 고민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입증 책임이랄지 입증 책임 문제랄지 아니면 그러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과거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성 개념에 출발했지만 이제는 산재보험이 근로자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까지 부분가 확대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제한적으로 특고하고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이를테면 일하는 사람, 종전에는 근로자의 개념에서 이래저는 일하는 사람으로 개념으로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용 범위를 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저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2천만 원 미만이랄지 아니면 건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장기적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특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적용제 개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나오셔서 현장 증언도 해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아직은 완성을 못해서 법사위 개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을 대신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직종을 확대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종을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작년에 8개 직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노사 논의를 통해서 몇 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특고 또는 중소기업 방식으로라도 저희가 적용하는 방안을 제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당장 사실 현장 조사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이제는 노사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부분에서 아까 요율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차등요율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차등요율제라는 그 설명이 지적이 차등요율제인지 아니면 개별실적요율제인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진위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등요율, 이를테면 현재 개별성 요율 제도가 아닌 현재 업종별 요율 위험률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는 차등요율제라는 것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다 우리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험 원리라는 그런 안에 어찌됐든 산재 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원리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등요율제는 저부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개별시적요율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여러 가지 각계의 비판이랄지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상반기 중에 개별적 요율 제도에 대한 그 개선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아마 그 결과가 아마 7월 말에 이번 달 말에 끝날지 아니면 다음 달 말에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노사 논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금년 말까지 저희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같이 동참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산재 은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산재 은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또 저희가 지금 강구 중에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도 또 저희가 지금 산재 예방 종합 마스터 플랜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8월 말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아마 그 안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같이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이 들어갈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서없이 약간 쭉 앞에서 들으신 분들로 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해외 적용 관련해서 부분인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작년에도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현재 관리 방식의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해외 적용 문제는 저희가 이를테면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국토교통부하고도 건설교통부요. 거기하고도 좀 그때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현재 그 사람들을 갖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완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산재보험에서 당연가입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의 관리상의 어려움이 한계가 있다. 그러니 저희들로서는 우선은 임의가입 방식으로 하되 다만 해외 출국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산재보험을 갖다 적용하는 조건으로 해주는 방식이 어떨까? 왜냐하면 관리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관리 시스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확보가 된다 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할 필요성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죠. 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아직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걸 풀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활 문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재활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그 IMF 이전까지는 거의 이를테면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 이후에 비로소 제가 지금 재활 중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금년까지 지금 3차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지금 저희가 4차 계획을 좀 수립을 하면 올 연말에 4차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4차 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산재보험에서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재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양 초기 단계부터 재활이 같이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재활 중기 계획은 그렇게 담아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도 재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산재보험에서 참 중요한 요소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그런 말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재보험의 비급의 문제도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없애야 된다는데 물론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과잉진료 문제가 같이 연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좀 관건입니다. 현재 어떤 그런 제도적인 어떤 과잉진료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물론 좀 완비된다는 것이 참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걸 갖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을 접근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맥락도 있지만 또 과잉진료를 갖다가 조금 더 현재 수준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아마 그런 방안들도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을 갖다가 완화해주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정부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재정부담은 저희들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당연히 일반 국고에 그 부분이 부담이 돼야 된다는 걸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과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국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전체적인 국가 재정의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토론 두 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입증 책임의 부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증 책임 부담을 갖다가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 부분은 물론 예를 들면 그 산재를 아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는 사실 그 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 입증 책임 부담을 공단이 아니면 그 판정하는 기관이 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물론 현실적으로 입증 책임을 근로자분들이 사실 지기 어려운 부분, 입증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추진보다는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노력들을 계속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를 위해서는 재조사 기준이랄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판정위원회랄지 이런 쪽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니면 심리의 어떤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을 많이 왜냐하면 심리 건수를 줄이려면은 인원을 확대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는 노력과 그다음에 재조사에 있어서의 제도 담당자들을 갖다가 인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질병판정위원회 그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가 금년 중에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금년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조사 직원을 갖다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재조사의 어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직원의 어떤 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사람을 늘리는 문제는 전체적인 구조적인 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뭐 성사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인력층을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질병판정위원회랄지 산재심사위원회 객관성 운영의 투명성을 갖다가 강화하는 방안도 현재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더 이상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글쎄요, 아마 발제된 내지는 나온 주제들이 다양해서 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노동부가 지금 산재보험의 공과를 따진다면은 뭐 여러 가지 공도 있긴 하겠지만 과에 대한 것의 보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약간은 좀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특히 이제 아마 입증 책임 같은 경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결국은 그 아주 최소한의 일정 조건만 갖추면은 산재를 인정하는 방식이 소위 스케줄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일하는 사람 내지는 어떤 그 근무하는 직종이 있는 사람이 어떤 질병 또 내지는 어떠한 진단을 받게 되면은 산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게 스케줄인데, 스케줄에 해당하면은 무조건 인정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입증을 사업주 내지는 이제 판정기관에서 내려야 되는, 얻어야 되는 것이 그 스케줄의 운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스케줄을 갖고 있는 저건데, 사실은 모든 나라가 다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에서 입증 책임에 적어도 산재라고 해당되는 이 질병에 있어서는 책임이 사업주한테 있는 겁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런데 그것을 아직 우리가 그 모든 나라에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을 사실 아직 잘 못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산재보험에서 나가야 될 바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 플로어에서 한 몇 분의 혹시 그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를 주시고, 그리고 제 생각에 우리 두 발제분이 짧게 지금 토론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플로어에서 나온 의견들을 받아서 간단하게 그 오늘 토의 내용에 대한 그 마지막 코멘트를 두 분께 다시 부탁을 드리고, 혹시 저거 하면은 우리 노동부 우리 오 선생님한테도 마지막 코멘트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상당히 시간이 길어졌긴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주제들 중에 혹시 플로어에서 저거를 주실 게 없을까, 질문하실 게 없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뒤에 손 들고 하셨는데 본인 잠깐 확인을 해주시고요. 누가 가시. 그 다음에 마이크 사용하셔서 아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미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최명석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저 연구원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산재보험의 어떤 성별 영향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막상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없더라고요. 네, 최명선 국장님 발표문 78페이지에 보면 이제 근골격계 산재 신청과 심사 승인 과정에서 서비스 직종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절차와 과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실제로 이제 산재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불승인이 났던 그런 절차와 그 심사 과정에서 그 어떤 제도적인 문제를 느꼈던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언급해 주실 수 있는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오복수 과장님께 이제 여쭤보는 건데 이미 2012년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연구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이 산재와 관련된 성별 통계가 너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산재 보상률이든 아니면 적용률 등등과 관련해서 성별 통계를 마련을 하는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뭐 바뀐 것이 있는지 등등 궁금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그 여성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그 저거의 일환으로 실태라도 남녀가 어떻게 지금 현황이 되는지를 확인하자라고 하는 그런 중인데요. 혹시 다른 질문 내진 코멘트 혹시 더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사회자인데 내진 좌장인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아니지만 오늘 여러 가지 나오는 안 중에 꼭 한번 사실은 같이 짚어봤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최명선 부장 그 발췌해 주신 내용에 그 88쪽에 하청 구조에서 결국은 대기업이 자신의 그게 사내 하청이든 아니면 외주를 주는 것이든 뭐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외주화 내지는 결국은 산재율이 뭐 대기업한테는 본청한테는 낮아지지만 그것이 뭐 떠맡은 내지는 이제 외주 기업과 사내 하청 기업에 넘겨지지만 사람들보험료까지도 사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인 그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거에는 그 정가가 되는 이제 이런 그가 결과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그 우리나라 전체의 위험관리 체계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다뤄지진 않아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지적이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반도체 노동자들 관련해서 이제 실무 수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반도체 노동자들 대부분이 이제 가임 여성들이거든요. 근데 명백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사실 생식독소로 인해서 이제 가임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아이에게 이제 기형적인 그런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됐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거를 산재를 통해서 뭔가 해결을 보려고 하니까 이제 저희 나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 시스템이 당사자밖에 적용이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제 가임 여성의 경우에 진짜 실제로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아이에게 혹시 기형이라든지 기타 질병이 생겨나게 되면 그건 역시 또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물론 어려운 건 알지만 그렇지만 한 번쯤 더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그 생식 독성도 그렇지만은 어떤 뭐 태아와 자식들한테 분명히 이 어떤 직업에서의 위험으로 인한 영향이 전가되는 거는 여러 많은 연구를 통해서 뭐 보고되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거를 어떻게 관리하거나 책임질 것인가는
아주 큰 사회적 숙제로 남아있는 다시 어떤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것 같고요. 그 다른 코멘트나 없으시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두 발제분한테 간단한 그 마지막 정리를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먼저 질문하신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여성 노동자라기보다는 이제 서비스 직종의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그 일을 하고 계신데 그 근골격계 질환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이제 많은 재조사를 하는 것이 그 제조업 라인 노동자 중심의 조사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전에 저희가 이렇게 그 학교 청소 노동자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근골격계 조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현재에 있는 조사표로는 그 굉장히 이제 여러 작업들을 하시고 이렇게 비정형 작업이라고 해서 라인을 쭉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시간대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고 부담이 많이 있는데 현재의 조사 기준이나 조사 방식으로는 그 신체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서비스 직종에 계시는 뭐 청소 노동자 아까 케이블 티브로드도 마찬가지셨는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작업들이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게 있고 그 서비스 직종인 또 상당수가 여성 노동자 분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분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요. 그런 제대로 된 이제 조사가 안 되고 그런 결과물들이 안 올라오고 이러니까 불승인이 아주 남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형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불승인 사례들이 뭐 케이스별로는 지역별 질병판정위원회에 이제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금 이제 여성 노동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아까 그 태아 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제주의료원에서 집단 유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선천성 이상 아가 출산이 됐고 산재 신청했는데 불승인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태아에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준비하고 계시고 제주의료원의 대책위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집단 유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태아의 문제까지도 우리 사회가 좀 확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서비스 산업 증가나 여성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산재보험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반증이 되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아까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오셨지만 적극적으로 많이 제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정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 저희가 이제 산재보험 제도, 법의 제도 개혁까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발표문에 싣지는 못했지만, 꼭 하나 이거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제도를 모릅니다. 그리고 산재 신청을 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재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산재가 제대로 준비돼서 지금 시스템이 지금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것이 산재 직업병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재 법도 문제지만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예를 들면 저희가 법률구조공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건에 휘말리면 뭐 국선 변호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산재 신청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제 그 노동부하고 이제 산재 예방 보상기금 막 심의하고 그럴 때 이제 부분적으로 제한이 돼서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산재 노동자가 찾아가면 그냥 접수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고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 부분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올해 예산하실 때 내년에 더 확대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지금 한 해에 288만 건이 일하다가 다친 건수인데 지금 한 9만 명 정도만 산재보상 받고 있잖아요. 그 상당수가 특수고용 문제이기도 하고 또 상당수는 산재인지 모르거나 산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다 포기하는 노동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그런 규모가 드러나고 해결이 될 때 지금 산재보험법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과제들도 대다수 국민의 문제로 되면서 훨씬 더 힘받고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사실 많은 얘기 못했는데요. 제가 이제 제안한 거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공감을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서류에도 저기 글은 썼지만 현재 우리가 OECD 국가의 사망률이 이제 3배이지 않습니까? 독일이 10배입니다. 네, 10배고요. 사망 만인율이. 근데 재율은 이제 OECD의 5분의 1이에요. 독일보다 재율이 낮거든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산재보험 통계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를 출발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산재보험을 약간 고친데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혀 저는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건강보험하고 관련된 지금 산재 환자는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치료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대다수. 맞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건강보험과를 고려하지 않고 뭐 산재보험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전체 우리 노동자가 지금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산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엉망이니까 건강보험에서 말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재활도 못 받고 있고, 소득이 보존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엉터리 지금 보장체계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노동부만 지금 산재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건강보험 산재보험 틀을 좀 같이 보고, 어떻게 하면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출발에서 지금까지 논의가 전부 다 어떤 논의에 출발하냐면, 한 노동자가 인식을 하고 산재를 신청한다는 그 출발에서부터 항상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좀 틀렸다 생각한다는 거죠. 노동자가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내가 산재인지를 알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출발하면 이미 끝난 거다. 이 시스템들이 잘못된 시스템들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왜 노동자가 자기가 다 알고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프면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 그 보장이 그게 의료기관에서 청구권을 위임을 하든 건강보험처럼 어떻게 하든 간에 아픈 사람은 치료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노동자가 건강하게, 그리고 소득이 부족하면 소득이 보존돼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돼야 되냐를 정부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자꾸 사회가 왜 존재하고 국가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이 얘기를 제가 십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논의를 하겠다는 거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역으로 제안한다면, 예전에 십몇 년 전에 노사정위원회가 있어서 한번 논의하다가 사실은 흐지부지 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저는 이 문제하고 심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15배가 지금 은폐되고 건강보험으로 넘어가고 있고 치료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산재 환자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산재보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산재보험 전반적인 내지는 노동자 건강 전반의 어떤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뭔가 노사정위원회든 뭔가 이렇게 별도의 시민사회 위원회들을 좀 만들자. 근데 이 부분들은 산재보상과 차원에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총리실 차원이든 아니면은 고용노동부와 복지부와 같이 하든지 뭔가 이렇게 전면적인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좀 제안해야 될 것 같고, 민주노총이 그런 제안들을 좀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만이 지금 땜빵식으로 일부 계획하는 부분으로는 저는 이 시스템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마지막 우리 오 과장님한테 코멘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교수님 말씀은 저희가
일단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하면 서로 간에 이제 공방이 될 것 같으니까 우선 이 정도 접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한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여성에 대한 통계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 혹시 의견을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여성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과거 자료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 현재 자료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반도체 가입력 생식 독성 부분에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들었는데 우선은 당장 저희가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이걸 갖다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분명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야 이거 법 체계 내에서 좀 어렵지 않겠냐고 내부적으로 조금 그래 논의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산재보험이 끌어안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디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의 은폐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과거에는 그러니까 하청업체에 대한 어떤 재통계 자체가 명확치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는 오로지 산재 요양 신청에 따르는 걸로 통계를 산출하다 보니 이 사람이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장에 B라는 하청업체가 소속되어 있으면 그 B라는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A라는 사업장이 일을 했는지 아니면 독자적인 현장에서 일을 했는지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이 명확치 않다 보니까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하청업체 통계가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호 방식 자체가 금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한 양식으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기업과 그 안에 소속된 하청업체 관련된 재해 통계가 이제는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 자료 축적이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흐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얼마나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마 다양한 분석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개선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울러서 저희가 개별 실적 요율 제도 개선도 그런 부분들 일단 과거에는 대충 대기업 하청업체 전가라는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의 개별 실적 요율에는 지금은 시대가 변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 요율을 갖다 인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어느 정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개별 실적 요율도 이번에 대기업의 할인율을 갖다 조정한다랄지 이런 부분 차원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제 그것이 이게 확정적으로 저희가 그걸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답변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런 것 대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동부 비단 노동부 한 부처 내지는 그 중에 한 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갈 길은 상당히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1963년도 산재보상보험법이 만들어진 게 사실 군사정권 하에서 나와서 그게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이 1980년도 말 내지는 이제 81년도에 만들어진 게 소위 전두환 국고이라고 하나요? 군사정권이죠. 거기서 다시 또 나와서 산재보상과 산업안전보건이 교묘하게도 군사정권 하에서 시작이 된 그런 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면서 이게 군사 정권이 아니라 실제 민주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런 토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시간 하여튼 많이 끝까지 참석해서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두 분 발제 또 네 분의 토론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